최근 들어서 금리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작년 뭐 한 10월 그때까지만 해도 금리가 너무 올라서 난리였는데 지금 금리 동향 좀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월 뭐 한 11월 초 정도까지도 금리가 굉장히 이제 뭐 국내에 다 많이 상승세였죠. 이제 보면 그래서 채권 시장은 좀 힘이 들었는데요. 11월에서 뭐 12월 가면서 이제 금리가 하락 전환했고요. 이제 일단 그때 시장에 이제 그 마켓 드라이버가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게 그때까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었다면은 11월 정도 가면서부터는 이제 그 물가에서 이제 그 경기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좀 이동을 하면서 리세션이 오냐 안 오냐, 오면 언제 오냐, 오면 그리고 어느 정도냐 폭이 이런 쪽으로 관심이 조금 저희 생각은 조금 좀 섣부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시장의 속성이 원래 또 선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체로 이동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도 또 더해지면서 시장 금리는 좀 하락했고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물 금리가 뭐 3% 후반대 정도까지 이제 그러니까 뭐 4%도 넘었었죠. 이제 보면 넘었다가 그랬죠. 3% 중반까지 또 생각보다 빨리 내려왔다가 또 다시 이제 뭐 지금 한 3.78 정도까지 약간 반등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보면.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3년 새해다 보니까 올해 흐름은 어떨까? 또 당장 이제 1월이 되면 시장 분위기 어떻게 될까? 이제 감을 좀 잡고 싶다라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겁니다. 또 이제 센터장님의 뷰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1월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마켓을 움직이는 이제 요인들이 드라이버가 뭐 일주일짜리도 있을 거고 긴 것도 있고 뭐 할 텐데 이제 그게 뭔가를 좀 파악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화두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이동하고 이제 중앙은행의 속도 조절 이쪽으로 이제 가면서 사실 12월 FOMC에서는 크게 뭐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제 이벤트가 없었죠 보면 그래서 저희도 이제 12월 FOMC 그나마 무난하게 좀 지나가면서 연말에는 한숨 돌릴 수 있으려나 했는데 여전 항상 이제 그럴 때 되면 시장에서 예상 못했던 또 이벤트가 생기죠. 이제 BOJ가 예상보다 빨리 저희도 연간 전망하면서 한 3월 정도 가면은 이제 구로다 총재 임기 전에 뭔가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보다 빨리 BOJ가 움직이면서 연말에 변동성을 좀 이제 줬죠. 이제 보면은 그랬는데 1월 18일 그때 BOJ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번 달에 이번 달 18일 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이 그 한번 BOJ에 조금은 놀랬기 때문에 좀 관심은 갈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거는 후임이 이제 BOJ 총재의 성향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면요 왜냐하면은 구로다 총재는 이제 뭐 알려졌다시피 거의 뭐 정부를 그 일본 정부에 어떻게 보면 재무부 그쪽에 이제 대변하시고 정부의 각 정책에 동조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후임 BOJ 총재 후보들도 완화적이긴 한데 이제 덜 완화적이냐, 그러니까 덜 비둘기적이냐, 그러니까 구로다 총재보다는 덜 하냐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엔화의 움직임이라든지 이제 일본 금리가 또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1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은 4분기 GDP 성장률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침체를 미리 예고를 하고, 그런데 시장은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경험상으로도 보면은. 그래서 약간은 침체를 기다리는 시장 같아요. 이제 보면 왜냐하면은 침체가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있는 대로 좀 나와줘야지 그 시장의 이제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침체가 오면은 중앙은행들이 그 피벗 완화 전환을 좀 빨리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인해서 뭐 주식 가격이나 채권 가격이 다 좀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4분기 성장률이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 나쁜데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쁘면은 시장은 또 약간 너무 빨리 김칫국을 마셨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4분기 성장률이 저희는 좀 1월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경제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침체를 뭐
예측을 하고 기다린다 싶을 정도의 예. 상황이 예. 이례적인 거군요. 예. 아.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뭐 한 몇 달 전부터 2023년은 침체가 올 거야. 뭐 아니야 22년 말부터 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4분기 숫자가 이제 1분기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뭐 차라리 빨리 침체 짧고 굵게 네. 그걸 좀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선반영 이야기 진짜 예.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쯤 되면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타격이 덜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라는, 네. 저도 뭐 이렇게까지 주변에서 다 침체 그러니까 경기 이제 엄밀하게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경기 사이클상 둔화 그 사사 국면 있지 않습니까? 경기 사사 예, 예. 국면에서 둔화가 아니고 침체가 사실 놓고 보면 온 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면요. 근데 예. 예, 침체를 이렇게까지 미리 다 예견하고 또 이렇게 기다리는 적은 저는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침체는 우리 한 2년 전에 다 겪지 않았나요? 그렇죠. 팬데믹 때가 그 이제 아시다시피 리세션의 사전적 정의는 2분기 연속 성장률 글쎄, 역성장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최근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팬데믹 때였고, 근데 그때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깊었는데 그렇게 또 바로 반등한 적도 처음이고, 그러고 나서 그 전에 뭐 침체라고 하면은 사실 금융위기, 예 그리고 뭐 그 2000년 초반에 IT 버블 붕괴, 예 근데 지금 이미 경기 선행 지수나 이런 기준으로는 IT 버블 붕괴 정도의 수준에 내려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또 이걸 굳이 나누자면 이제 약형 경기 침체,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그리고 강형 뭐 센 거는 근데 이거는 경기 사이클 상에서 생기는 것보다는 금융위기나 팬데믹처럼 뭔가 이런 약간 돌발 변수, 시스템 리스크 이런 거인데 이게 그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경기 사이클상은 이미 사실 약간 마일드 리세션에 진입해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경기 침체 내지는 어떤 혹독한 위기감이 느껴졌던 거는 IMF 때라. 예.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금융위기 때는 어땠나 싶어 한번 생각해 보니 그때도 오히려 시장 내에서는 역설적으로 예. 돈 벌 기회라고 하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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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히려 이제 침체를 바라시는 분들도 한번 저는 기회가 웃기는 얘기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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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니하네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센터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새해 시작하고 나서 뉴욕은 화수목 예. 거래일 기준으로 예. 그렇게 했고 오늘 이제 뭐 그 기다리는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그걸 떠나 가지고 수요일 날은 예. 12월 FMC 의사록 나왔잖아요. 예, 예. 그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괜찮던 장이 예. 의사록 나오니까 꼬꾸라졌어요. 그렇죠. 꼬꾸라져서 좀 예. 매파적이다라고 해서 꼬꾸라졌는데 막판에 그냥 확 땡겨서 또 플러스로 마감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뭐 이제 연준이 뭐라고 겁을 줘도 예. 이제 이게 안 통하는 가보다 예. 했는데 예. 어제 그러니까 ADP 민간 고용에서 예. 고용 지표가 일자리가 엄청 많이 이제 만들어졌다 좋아졌죠. 하니까 예, 예. 또 시장이 또 쫄아요. 쫄죠. 네. 그러면 연준 말을 믿어야 되나 하면 또 쫄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뉴욕장이 급락을 했고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우리 대부분의 주식하시는 분들은 연초라고 뭐 일월 효과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뉴욕 시원찮네 해서 예. 각오를 하고 나왔고 개장 전에 또 삼성전자 실적 딱 실적이, 보니까 예. 악소리 나는 거예요. 예. 악소리 나는데 지금 뭐 보니까 장 끝나고 나서 보니 코스닥 1.33%, 코스피 1.12% 예. 다 올라버리고 예. 외국인 또 뭐 거래소에서 3천억 사고 뭐 저기 뭐 코스닥도 사고 예. 선물도 사고 예. 니케이도 뭐 하락 출발했다가 다 플러스 돌았고 예. 진짜 시장이 묘합니다. 예. 근데 FMC 의사록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예. FMC 의사록은 매파적이었다라고 다들 보던데 어느 대목이 그렇게 매파적이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매파냐 비둘기파는 절대적인 기준도 있겠지만 상대적인 네, 그 네. 앞에 시장의 기대 대비로 이제 기대 또 대비로. 예, 그런 것 예.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에 조금 더 집중 관심을 가지면서 연준이 그래도 뭐 의사록 안에 약간 그런 뭐 힌트 기대를 뭐 약간은 있었겠죠 이제 보면요. 예. 그런데 의사록을 열어봤더니 뭐 인하 기대하지 마라라고 거의 이제 이렇게 거의 뭐 철벽을 이렇게 치니까 네네. 시장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파적이구나 하면서 이제 실망을 했던 것 같고 보면은 그런데 그날 아마 유가가 좀 많이 하락했을 거예요 이제 보면은. 예. 네. 그런데 그런 배경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그거죠 경기가 안 좋아서. 예. 그래서 의사록에서는 인플레를 더 강조하면서 인하 기대를 차단을 했는데 유가가 하락하고 이러니까 거봐 경기 안 좋으니까 연준이 저렇게 해도 다시 완화 피벗 빨리 할 거야라고 기대가 가지면서 또 주식시장이 반등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날 또 고용이 잘 나오니까 아닌가 고용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연준이 빨리 완화 전환 안 할 것 같아. 예. 그리고 오늘 밤에도 만약에 또 고용이 그러니까 흐름은 둔화는 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잘 나오면은 이렇게 고용이 완만하게 나빠져 가지고는 연준이 인하를 완화 전환을 빨리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역설적으로 리세션을 기다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고용. 근데 지금 다 지표들이 뭐 심리 서베이 지표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은 나빠지는 것도 있는데 고용이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는 연준에서도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괜찮은데 둔화돼도 천천히 둔화되는데 무슨 리세션이냐, 어떻게 인하를 하냐, 물가는 아직까지 불씨가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갖고요 보면은 근데 고용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그 알려졌다시피 후행하죠 이제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또 미리 가서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센터장님 그 부분을 오늘 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가끔씩 이제 뉴욕 네. 금융시장 마감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다가 채권 쪽으로 가면은 네. 거기서 뭐 선도 금리 어쩌고 예, 해갖고 예. 우리 참 일반인도 좀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예. 어쨌거나 연내 무슨 아니면 뭐 1년 후 뭐 최종 금리를 예, 5%가 안 되게 프라이싱하고 있다. 예. 그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서로 이렇게 정말 돈 태우고 서로 거래해가면서 예. 나오는 프라이스일 거 아니에요. 예. 그 메커니즘은 어떠한 것이며 첫째 어떻게 해서 그런 기사가 나오는가 하는 거하고 궁금하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지금 연준은 금년에 5.5에서 5.25 예. 그래서 우리가 5.12 이렇게 표현하고 125에서 뒤에 소수점 두 자리도 떼고 5.1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거기까지가 중간값이고 거기까지는 금리를 올린다 해서 이제 최종 금리를 그 정도로 하는데 기사를 보면 5%가 안 돼요. 예. 그럼 5%가 안 되는 쪽으로 그러면 그쪽으로 믿고 거래를 한 사람은 예. 실제 연말 전에 5% 넘어가 버리면 연방임금리가 넘어가 버리면 실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게 이제 FFR이라고 FFR? 연방기금 금리에 대한 이제 선도와 선물이죠 이제 보면요. 예. 페더럴 펀드 레이트 FFR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실제 거래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 아니면은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만 계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시장의 기대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은 CD 금리가 있고 뭐 이렇게 거기에 라이보가 얼마 해갖고 그거에다 FFR 해갖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시장의 가격이 바뀌면 그게 자동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말씀한 것처럼 뭐 그거를 바탕으로 한 거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예상보다 계속 올릴 때도 처음에는 이게 낮았어요 보면요. 뭐 설마 뭐 4까지 올리겠어 막 이러다가 올릴 때는 또 계속 올라가다가 어떨 때는 또 생각보다 빨리 먼저 꺾여 내려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선물이나 이제 그쪽 시장에서는 5.00에서 연준 인사들이 점도표 찍은 최종 기준금리 터미널 레이트 5.00에서 5.25가 보다도 약간 낮았다가 높았다가 하고 6개월 후 뭐 1년 후 뭐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그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내보면은 그게 그래서 정보단말기 같은 데서는 이제 그냥 계산으로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보면 하면은 그거는 뭐 예를 들면 한 8, 9개월 후부터 인하를 프라이싱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5.25든 5.00에서부터 이제 그냥 그 매일매일 바뀌어서 그게 값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면은 인하로 이제 프라이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1년 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게 뭐 4.875 이렇게 되면은
뭐 한두 번은 내리겠구나 이제 그렇게 됩니다 보면. 그렇게 된다. 예. 그 말은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FOMC 의사록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라라고 하는 톤이었잖아요. 과거에도 뭐 왕왕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만 시장하고 연준하고 서로 딴소리하는 거 이거 지금 시장은 아닌 말로 연준에 맞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은 이 와중에 증시가 FOMC 의사록을 보고 밀렸다가도 장 막판에 주식을 땡기는 거나 채권 시장의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거나 달러가 또 오히려 자꾸 약세로 가려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릴 때도 시장이 연준을 못 믿어 하다가 당한 부분도 있지만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이제 그때도 동상이몽 올릴 때도 동상이몽이었는데 아직 인상이 끝이 안 났는데 인하에 대해서도 벌써 동상이몽인 거죠 이제 보면. 동상이몽. 어쨌든 연준은 고용 지표가 견조한 이상은 지금처럼 견조한 이상은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든 어떻게 점치든 계속해서 지금의 기조를 좀 유지할 것이다.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연준 멤버들도 점도표가 보면은 밴드가 있죠. 근데 내년 최종 기준금 이제 올해죠. 최종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밴드가 많이 좁혀졌거든요. 거의 뭐 이견이 없는데 23년에서 24년 갈 때 점도표는 지난 9월에 FOMC 점도표는 23년에서 24년 갈 때는 75bp 정도 3번이나 했어요. 근데 요번에 12월 FOMC에서 점도표 열었을 때 이게 3번에서 4번이나로 폭이 커졌거든요. 그리고 밴드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 말은 연준 멤버들도 이제 생각이 다 틀려졌다는 건데 어쨌든 인하 폭이 한 번 더 되니까 시장에서는 거봐라 이제 지금은 저러지만 23년 중반 후반 가서 24년을 바라볼 때는 인하가 이제 더 당겨져서 23년 말에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가. 23년 하니까 멀어 보입니다만 금년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23년이 오래졌죠. 올해 금년이에요. 금년인데. 아니 혹시 요새 또 연초에 또 인사철에 또 뭐 정신 없으실 텐데 혹시 어제 제임스 블라드 그 무슨 뭐 어디 가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연설하는 그거 내용 아시죠? 아니 보니까 한 달 전만 해도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은 이게 좀 엄격하게 적용하면은 연방임금리가 7%가 돼도 할 말 없다 이 하던 양반이 한 달 만에 어제는 또 이미 정책금리가 그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근접했다. 아니 내가 시장이라도 한 달 사이에 말 저렇게 바뀌는데 그것도 제일 센 척하든 제일 매파인 척하든 저 블라드 형이 척하는데 연준 안 믿겠다 나도. 그렇죠 보면.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분의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별명이 점도표의 돈키호테. 점도표의 돈키호테. 이분이 또 내릴 때는 되게 또 아래로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보면. 본인이 스스로 뭐 인플레이션의 북극성이라는 북극성이 뭐예요? 다른 별은 다 위치 바뀌어도 북극성은 딱 한 자리에 있는데 요 완전 비둘기에서 완전 매를 왔다 갔다 하는 양반이 북극성이래. 원래 그렇게 유연했다. 예? 좋게 표현하면 유연. 그건 나쁘게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유연했다 나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극단적이다. 뭐 돈키호테 아시지 않습니까? 돈키호테다. 점도표의 끝과 끝을 달리시는. 점도표의 끝과 끝을 달리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점도표가 바뀐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일단 FOMC 의사록에 나온 것처럼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유연해진 게 맞고. 그래도 일단은 그럼 인상으로 가닥을 잡는다라고 하면 그 폭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번 1월 말 2월 초에 이제 이쪽 거기서 인상하고 시장은 이제 그 다음 FOMC쯤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25씩 한 2번 올려가지고 한 5.0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한 번 정도는 50 더 하거나 아니면은 2분기 들어가서도 또 한 번 정도 25해서 뭐 한 5.25까지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5.0이냐 5.25는 크게 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제 보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대세의 지장은 없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이제는 뭐
다 생각들 하고 계셔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관심은 언제 인하로 전환하느냐. 예. 그리고 아마 좀 너무 섣부릅니다만 저희도 이제 뭐 인하한다는 뷰는 아닌데요. 시장의 속성상 관심은 언제 인하로 전환하느냐랑 만약에 인하로 전환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준에서도 그런 얘기 좀 하고 하면은 그러면 시장은 그때 제가 생각하는 관심 가진 거는 얼마 내리느냐, 몇 bp 내리느냐. 벌써. 네, 벌써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연준이 이제 금리를 갖다가 앞으로 몇 번 몇 bp씩 해서 몇 번 더 올려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예, 가느냐에 예, 대해서 예. 채권 시장은 그다지 관심이 없다. 제 생각에는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면-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지는 않다. 크게 영향을 미칠 것 예. 같지 않다. 5.0 한다 할 줄 알았는데 5.25 한다 해서 무슨 금리가 뭐 급등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5.25 할 줄 알았는데 5.0 한다 해서 막 만세 막 이럴 것 같지. 그것도 예. 같지도 않다. 예. 그 전 세계에 묵직한 돈들, 예. 그리고 또 단위 예. 이거 또 다말을 하면 안 되지. 단위가 큰 거, 예. 거기 움직이는 데가 채권 예. 시장인데 예. 거기서 그렇게 본다면은 예. 주식 시장도 그러면 이제 연준 타령 좀 그만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중앙은행에 얼마나 올리느냐, 언제까지 올리느냐였다가 이제는 경기로 관심이 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 실적, 실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이동을 좀 많이 하고, 근데 그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월 정도에 3분기 실적들이 막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네 이런 평가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다들 이제 그러니까 이미 올해 작년 중반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빠질 거야, 아니야 더 나빠져서 침체야 막 이랬는데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괜찮네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인플레이션 환상 착시, 그러니까 명목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물가가 이제 이렇게 더 얹어져 가지고 네. 그걸 또 가격에 증가한 기업들은 실적 숫자는 괜찮은 거죠 이제 보면. 네. 근데 인플레를 감안한 실질을 해보면 이제 이게 나빠지는데 명목은 괜찮고 고용도 어떻게 보면 약간 후행이면서 약간 명목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은 거죠 이제 보면. 근데 이제는 이제 나오는 실적들이 그런 걸,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은요 오히려 그 명목으로 이렇게 약간 좀 좋게 받았던 부분들이 빠지면서 또 이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가 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KB증권도 마찬가지지만 보고서에서 주식보다 채권 투자를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둔다. 예. 아니 근데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니 예를 들어 지금 보자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3.737호. 예. 우리 한국이 오늘 3.573. 3.5 정도. 3.5 정도. 예. 5년물도 예. 3.6. 예. 뭐 3.5나 3.6인데. 예. 그러면 이거 1년 돈 태워 가지고 한 연간 3.5% 내지 3.6%에 만족하고 채권에다가 돈 넣는 게 뭐 괜히 주식하면서 머리 싸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그게 근데 미국 10년물이나 한국 주요 금리들이 또 미국 단기물 금리나 한국 단기물 금리는 이 앞에 높았을 때 4%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은행이 거기까지 갔었죠. 예금이 뭐 4 이상 준다 하니까 그럼 그냥 뭐 그러니까 그 왜 계산을 할 때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나 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 리스크를 감안한 기대 수익률보다 그냥 이제 이런 데다가 뭐 좀 두면은 괜찮겠다. 그 전에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이제 워낙 높았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전망의 이제 제목을 그래비티 중력이라고 한번 해봤는데요. 지난해 11월쯤에 그게 이제 팬데믹 때는 아마 인류 역사상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역사상 체감한 금리가 가장 낮았겠죠. 팬데믹 때. 그러니까 네네. 금리가 낮으니까 금리는 이제 돈의 값이지 않습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다른 자산들의 이제 값이 반대쪽에 있던 가격들이 다 올랐겠죠. 반대로 뭐 코인부터 부동산까지.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건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전에 버핏 어르신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 그동안 금리가 낮을 때는 약간 조금 망각하고 있다가 금리가 이제 올라가니까 이게 중력을 못 견디는 자산들은 이제 좀 힘들고 그럼 그걸 이길 자산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그래서 채권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한 10월 11월부터 자산 배분할 때 채권을 좀 제일 우선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그동안 워낙
주식하고 채권하고 동행이 특히 심했지 않습니까?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경기를 일단 예측을 해보고 경기가 좋아질 때는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이 이익이 나고 채권에서 손실이 나도 상세가 되고 경기가 하락할 때는 주식 가격이 안 좋아도 채권 가격이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서 상세가 되는데 이건 뭐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작년에 거의 1970년대 스태그 이후 아니면 그 이전 대공황 이후 작년에 처음으로 주식 채권이 동시에 손실이 난 네, 예, 해가고 그렇죠. 엄청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배분을 했는데 피해갈 데가 없었던 거죠. 원자재랑 달러만 오르고 작년에 다 손실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그 배경이 저는 첫 번째로 스태그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스태그가 인류 역사상 스태그는 한 번밖에 없었죠. 70년대 미국. 근데 1970년대. 예, 근데 뭐 사실 지금 마켓에 계신 분 중에 70년대 장을 뭐 경험해 보신 분이 없으실 테고 처음 네. 경험하는 스태그. 근데 스태그는 아시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식이 안 좋고 네. 인플레이션은 채권이 안 좋고 둘 다 안 좋고 첫 번째는 매크로가 스태그고 두 번째는 이 와중에 중앙은행이 생각보다 빨리 돈을 빨아들이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중앙은행이 돈 풀면서 금리를 내려도 안 되니까 QE 하니까 돈이 풀리니까 주식 가격도 오르고 채권 가격도 오르고 원자재도 같이 오르다가 뭐 텐트럼 약간 테이퍼 약간 걷어들인 다음에는 뭐 텐트럼 이러면서 같이 빠져버리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스태그랑 예상보다 빠른 긴축이 합쳐지면서 주식 채권이 다 박살났던 배경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 이제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경기랑 물가는 그래도 약간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갈 걸로 예상하거든요. 방향 자체가 그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그림은 70년대부터 해서 그 왼쪽 축은 OECD 주요국의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제고요. 오른쪽 축 그 가로축은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니까 이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경제를 볼 때 성장과 물가를 보지 않죠. 그 두 가지예요, 보면은. 네. 네, 왼쪽 아래 국면은 경기도 왼쪽으로 갈수록 나빠지고 물가도 마이너스 낮은 경기와 물가가 다 낮은 디플레이션 국면입니다. 예. 2020년은 팬데믹 때는 디플레이션이었지 않습니까? 경기도 뭐 박살나고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물가 나서 디플레이션이었는데 예. 2021년에는 경기도 좀 올라가고 물가도 좀 너무 낮았다가 물가가 좀 회복되니까 중간에 리플레이션 빨간 국면으로 갔었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게 그냥 여기 잠깐만. 예. 저 센터장님, 우리 예. 이거 가물가물 해갖고 우리 저 1, 4분면, 2, 4분면, 예. 뭐 3, 4분면, 예, 4, 예, 4분면 예. 할 때 예. 그 순서가 왜 됩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잠시만요. 돌던 이렇게 도는 제가 거 가장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배웠던 것 도는데 같은데. 가장 최근에 배웠던 거. 예. 그러니까 이 방향 잠시만요. 이거 우리 혹시 채팅창에 우리 정확하게 아시는 분 한번 설명하면 저렇게 4분면 예. 면을 4개 나눴을 때 1, 4분면, 2, 4분면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가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 이렇게 돌든지 이렇게 돌든지 이 상단이 1이었던 것 같은데. 장서진님이 네네네. 2, 1, 3, 4니까 저 오른쪽 위에서부터 1, 예, 2, 3, 4 시계 아. 반대 방향으로 가는구나.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그렇구나. 예. 예. 그러면 좀 전에 설명하신 건 3, 4분면이요. 그렇죠. 그죠? 3, 4국면 네네. 디플레이션에서 嗯 21년에는 경기랑 물가가 회복되면서 리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이때 유행했었죠. 그래서 리플레이션 트레이딩 뭐 이런 게 유행했었죠. 네네. 그래서 빨간 점이었고 사실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은데 안타깝게 왼쪽 위로 2, 4국면으로 가면서 지금 보시면은 2022년 지난해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스태그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중반이 스태그가 인류 역사상 거의 유일한 스태그였고 저 74년이라고 74년입니다. 적혀있는 네, 예. 그 지금 그때랑 가장 유사한 국면입니다. 경기는 안 좋고, 안 좋고 물가는 높고. 물가는 높아. 예, 예.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갈 거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건 뭐 지나간 거고. 근데 항상 뭐 그대로 간다는 부분은 없지만 74년에서 75년에 갈 때는 다시 왼쪽 밑에 3, 4국면이 디플레이션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일본식 디플레처럼 물가가 엄청 낮아진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방향성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금융시장은 매크로 경를 방향성을 선반영하잖아요. 이제 보면요. 그래서 74년에서 75년은 경기랑 물가가 낮아지면서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갔고 75에서 76은 오른쪽 아래로 갈 때는 4, 4국면은 디스인플레이션인데 이거는 뭐냐면 물가는 낮은 상태로 경기가 회복이 된 거죠. 근데 디스인플레가
좋을 때는 골디락스라고 부르는 국면이죠. 이제 보면은. 예,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70년대부터 해서 예, 물론 저희도 뭐 일주일은 어떻게 될지 뭐 한 달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크게 좀 70년대부터 해가지고 좀 경기 국면별로 조금 크게 놓고 봤을 네네. 때 아까 말씀드린 리플레이션 국면에서 즉 경기와 물가가 방향성이 이제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예, 주식이 아웃퍼포머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예. 근데 그때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이 언더퍼폼하기 시작했죠. 이제 보면. 예. 네네. 그리고 중간에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지금 경기는 나빠지고 물가는 오르는 달러와 원자재 빼고 다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예, 예. 현재 상황이 그랬죠. 근데 여기서 저희는 디플레이션으로 갈 것 같아요. 경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이 주요국의 성장률이 살짝 마이너스도 나면서 나빠지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그래도 레벨은 조금은 낮아지는 예,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면서 채권이 이제 아웃퍼폼 할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은 주가도 같이 반등은 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미 뭐 지난해 10월, 11월에 한번 보여줬죠. 이제 보면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수 기준입니다. 종목은 저는 잘 모르니까. 네. 지수들이 추세적으로 막 오르려면 결국 경기가 좋아져야지. 그래서 그렇죠. 실적이 좋아져야지. 그렇죠. 예, 그렇게 되려면 그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스태그에서 디플레로 가는데 근데 디플레에서 디스인플레가 언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폭이 얼마나 될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시장에서 차라리 빨리 한번 빨리 경기가 나빠졌다가 빨리 반등하기를 뭐 예를 들면 뭐 그 실물 지표들이 올해 뭐 3분기부터 올해 2분기, 3분기가 바닥이다. 뭐 2분기가 네. 바닥이다. 그러면 선반영들 해서 뭐 가격들은 뭐 한 1분기 말이나 2분기에 한번 바닥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예. 김상훈 센터장님 예. 지금 이미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단계가 아니고 디플레이션 단계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디스인플레이션의 정의가 그거 예,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전년비 예, 그리 1년 전 대비 한 물가 한 2%만 올라다오가 지금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바램이었죠. 바램이고 목표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유로존 같은 데는 예. 전부 10%였고 네, 네, 네. 미국은 지금 7% 갔다가 예. 이게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뭐 6이었으면 좋겠 뭐 예, 6 정도만 내려오면 좋고 이제 5 잡으면 더 좋을 예, 거고. 예. 이게 그러면 7%에서 작년보다 7% 올랐다. 1년 전보다 6.5% 올랐다. 예. 5%, 5.9% 올랐다. 이렇게 되는 게 디스인플레이션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레벨보다는 방향성. 그래서 어쨌든 물가가 19에서 87로 내려가는 방향성이면은 그래서 왜 경제 지표들이 뭐 고용이 안 좋을 거야 했는데 전년 대비나 전월 대비가 안 좋은데 예상했던 것보다 덜 안 좋냐 이걸 시장은 좀 더 반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디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처럼 뭐 물가가 막 미국처럼 너무 일본처럼 막 뭐 마이너스 이런 의미가 아니고 10에서 9, 8 내려오는 방향성이고 디스인플레라는 것도 디스인플레는 이제 원래 사전적인 그 디스인플레는 그 물가 경기는 좋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물가가 뭐 한 1에서 2 정도에서 그냥 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그걸 골디락스라고 부르고 그때가 이제 주식이 되게 좋아하는 환경이죠. 이제 보면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스태그인 거는 뭐 확실하고요. 지금 보면 70년대 이후 스태그인 거는 뭐 누가 뭐라 해도 확실하고. 야, 근데 확실히 네. 채권자들이 보면 머리 아파. 아니 주식은 심플하거든. 예. 사 말어. 그죠. 사 팔어. 예. 그거죠. 네. 아니면 뭐 인버스나 꽃버스로 질러 말어. 이건데. 예. 아니 디스인플레이션 앞에다가 디스를 붙여가 디스인플레이션 했고 디플레이션은 그러면 좋아요. 예. 물가가 작년보다 떨어지면 디플레이션을 합시다. 예. 그러면 가끔 저 예. 채권시장 사람들 얘기하는 리플레이션은 뭐예요? 리플레이션이 아까 여기 그 팬데믹 2020년에서 21년에 갈 때 그때는 팬데믹으로 경기도 박살이 나고 그때 물가가 어떤 나라들은 제로보다 살짝 낮았죠. 이제 살짝 보면은. 낮았죠? 예, 살짝 마이너스도 나왔죠. 그랬죠? 근데 그게 성장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고 살짝 마이너스였던 물가가 한 0에서 1 정도로 올라가면서 이제 회복이 되니까 리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게
여기서 이제 성장은 물가는 한 뭐 1에서 2 정도에서 좀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성장만 뭐 한 2, 3 이렇게 올라가 주면 이제 그게 디스인플레이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 혼자 다시 보기 갖고 정리할게요. 네. 아, 어려워. 저도 함께 보는 걸로. 아니 근데 이제 센터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스태그는 확실하고 예. 디플레이션도 이제 바라보는 상황에서 예. 그럼 앞으로 주목해야 될 거는 채권이랑 금인 겁니까? 당분간. 네, 그래서 저희는 한 10월, 11월부터 이제 채권에 조금 선호도를 예. 높게 조금 상대적으로 제시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채권도 투자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요. 보면은 그 이제 채권이 주식하고 다른 게 주식은 상대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금 심플한 이유가 뭐 BLSH라고 하지 않습니까? Buy low, sell high. 아 그걸 또 블라시. 예, 블라시. 숙여서 또 그런 표현이 아시죠? 있군요. 바이오 앤 셀 하이. 블라시라고 아하. 한때 라떼는 예, 라떼. 그랬죠. 예. 근데 채권 하나 일단 배웠습니다. 머리가 예, 네. 아프신 게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야 내가 좋은가 내려가야 좋은가부터 약간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보면. 이게 왜냐하면 투자 방법이 두 가지라서 그렇죠. 네네. 만기까지 투자하실 거면은 금리 높은 거 가져가서 그냥 만기에 이자 가서 높은 이자 높은 나오는 게 이자 좋고. 그래서 그냥 뭐 예적금이죠 이제 보면 높은 이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식처럼 트레이딩 하시려면 금리가 높을 때 사서 금리가 낮아져서 캐피탈 게인 자본 차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팬데믹 때는 전 세계 금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았는데 지금 한 1분 금리도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 1분기 지금 이제 1분기에는 아마 주요국이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체감하는 기준금리는 아마 가장 높겠죠. 그러면 네네.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게 단기물 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단기물 금리가 이미 높고 높아져 있는 단기물 높아져 금리를 취하는 단기 채권 뭐 등 우량한 거, 뭐 안 망할 것 같은 거, 우량한 거에 뭐 예를 들면 1년 안에 안 망할 것 같은 우량한 거에 그리고 국채보다는 크레딧물을 금리를 조금 더 주니까, 1년 정도 만기 짧고 우량한 거에 사서 높은 이자 캐리라고 하죠. 채권상에서 챙겨 그걸 취하고 장기 채권 금리가 튈 때마다 조금 이거는 이제 좀 더 길게 내다보고 어차피 경기 나빠지면 장기물 금리가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장단기가 이미 역전되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그렇게 가져. 사실 바벨이라는 표현을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쓰는데 아시다시피 바벨은 원래 채권에서 쓰던 용어지 않습니까? 짧은 만기 짧은 거랑 만기 긴 거 같이 가져가는 거 전략. 네. 만기 짧은 거하고 긴 거하고 같이 가져가는 전략. 그래서 채권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주식은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처럼 내려가면은 지수가 좀 반등은 할 것 같은데 추세적이 되려면은 그건 경기가 일단 바닥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금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죠. 뭐 보면은 달러에도 영향받고 금리에도 영향받고 전쟁 나면 좀 표현이 그렇는데 금한테는 좋고 여러 가지의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을 받는데 네. 금에 안 좋았던 전쟁 나면은 하다못해 돌반지라도 진짜 금부치를 들고 있어야지. 그렇죠. 어디 무슨 뭐 KB증권에서 발행해준 무슨 뭐 금 통장 갖고는 돈 아무 소용 없다. 내 손 안에 금부치가 최고죠. 같이 교환할 수 있는 거. 근데 금이 그동안 약간 금을 조금 눌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금리 인상을 빨리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캐시 실질 금리죠. 그게 이제 빨리 올라오면서 금을 약간 누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 되겠죠. 어쨌든 인상이 올해 마무리되고. 근데 그렇게 금리 인상 후반부에 침체를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빨리 기다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침체가 되면은 사람들이 또 막 사방에서 거의 뭐 전 세계 망할 것처럼 침체하면은 그럼 또 생각이 뭔가 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좀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원래 주식보다 채권 뭐 이게 이제 대세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 3.5% 3.6% 하지만도 좋아요. 한참 좋았을 때 4%라고 칩시다. 4%라고 치면은 채권에 넣어놔서 이제 4%는 내가 딱 확정이요. 그죠? 4% 이제 수익은 나는 거 확정인데 우리 승희 씨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가 오늘 59,000 얼마인데 6만 원이라 치고 오늘처럼 이렇게 실적 엉망으로 나오고 어닝 쇼크가 나와도 이렇게 오고 외국인들이 막 좋아해주고 이러는데 6만 원에 6, 4, 24 1년에 2,400원 안 오를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투자자의 저희 이제 이건 뭐 자산 배분 측면이니까 이제 보면 그래서 네. 특정 종목을 잘 픽하는 게 하면은 뭐 수익을 높게 얻을 수 있는데 이제 투자자 성향이나 자금의 성격상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금리가 낮을 때는 뭐 다 좀 이렇게 오르는 성향이 있다가 이제는 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하시는데 아니신 분들은 일단은 이제 뭐 배분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쪽부터 자산의 일부는 좀 가져다 놓자라는 이제 그 말씀이고요. 저희도 반도체는 예, 좋게 아니 봅니다. 이제 뭐그 말씀이 아니고 근데 말해놓고 보기 좀 그러네. 이게 6만 원에서 64, 24, 4% 해서 네. 6만 2,400원 못 가겠나 싶은데 네. 1년 중에 네. 또 이놈은 또 얼마든지 또 5만 3천 원 또 갈 수도 있네. 갈 수도 있죠 보면. 예. 5만 3천이면 얼마야? 7천이면 10%가 넘네 예,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위아래 됩니다. 이게 예, 있는데 4%는 그냥 4% 해서 뭐 아까 말한 만기 투자를 한다면은 1년 후에 그 4% 발행한 주체가 망하지 않으면은 1년 후에 원금과 4%를 받는 거니까. 적어도 뭐 국고채 같으면 예. 뭐 대한민국 안 망한다 예. 보면은 뛸 일 없고 예. 약간 크레딧물이라 하더라도 예. 뭐 부도만 안 나면 그렇죠. 예. 그래 아까 기대권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채권 살짝 사놓고 예. 그 사이에 또 금리 인하까지 아니면 시장 금리까지 내려가 주면은 대박이네. 그러면 예, 보너스죠 이제 보면. 보너스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지금 너무 이제 그냥 당연하게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예, 요거 그 정도는 이제 보너스. 네. 시장이 당연한 건 없으니까. 예. 아니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예. 좋아요. 제가 KB증권에 간다 칩시다. 예. 뭐 채권은 큰 돈들이 왔다 갔다 기본이 억 단위인데 나 억은 없고 예. 그 다음은 얼마라도 채권 좀 사고 싶어요. 방법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요즘은 채권도 HTS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 그냥 금액 안 커도 됩니다. 예,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요즘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예. 그리고 또 채권 ETF가 채권 ETF. 예, 또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없는 게 없네요. 예. 다 예. 심지어 뭐 웬만한 건 다. 예, 뭐 뭐가 채권 많은데. ETF도 뭐 인버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막 그 장단기 금리차 확대 축소 플래트닝 스티프닝 ETF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역시 ETF의 세계는 네. 놀랍습니다. 들을 때마다. 당신이 뭐 어느 정도 내공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수익률 곡선이 눕든 예, 서든 예. 뭐 전망만 되고 되면은, 예상만 예, 되면은 예. 배팅은 해라. 우리는 딴 거 없네. 예. 하기야 뭐 달러 이렇게 예. 오른쪽 ETF도 예. 만들어 놓고 빠지는 쪽 예. ETF도 만들어 놓고 그거서 심심하니까 두 배 예. 세 배 하고 예. 빠지는 쪽도 두 예. 배 세 배 해서 판은 쫙 깔아 놓고 예. 손님들이 알아서 입맛대로 고르시기만 하면 되네. 그리고 금융투자 업계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나 내리나 주식이 오르나 내리나 그런다고 해서 막 이쪽 좋아했다가는 이쪽 손님한테 욕먹고 이쪽 좋아했다가는 이쪽 손님한테 욕먹고 그냥 이렇게 햇빛 났다가 비 왔다가 해서 뭐 아이스크림 장사 우산 장사 다 팔리면 좋네. 어머니처럼 우산장수 어머니. 아유 그러네. 그러면은 뭐 상품 어떻게 어느 쪽이든 배팅을 하고 싶은 거는 다 길은 열려 있고 결국은 제가 이거 맞추기네 그제? 그러네요. 이거 해서 잘 맞추시라고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성희 씨는 아직 그럼 약간 경멸하는 눈빛? 아니요, 왜요? 공감하고 있었어요. 공감하고 있었어요. 공감. 돈이 없지 상품이 없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 뭔가 맞는 말씀이 숙연해지네요, 갑자기. 그래서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가 있죠. 아유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이렇게 곱게 넘어가나? 그 연준의 FMC 그때 의사록 같은 데도 나왔던 아니 제로금리 있던 넘어갔다가 4.5까지 올렸고 예. 얘가 금년에 5에서 멈출지 5.25에서 멈출지도 모르는 이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제 뭐 유럽도 제로금리에 있던 애가 2.5까지 그렇죠. 와갖고 네. 얘가 3.5를 갈지 예. 4에서 예. 멈출지를 모르고 하는 예. 와중에 아무 탈 없이 그냥 요렇게 하다가 그냥 다시 적당히 스태그나 이런 걸 벗어나고 인플레를 예. 벗어나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그냥 금리 평화롭게. 인하해주기를 바랐고 요렇게 그냥 조금 시달리다 만다. 너무 좋은데. 너무 평화롭죠. 예.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저희는 네. 그 뭐 전망이나 이럴 때 이제 뒤에 끝에 이제 저희 전망의 이제 리스크 요인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게 이제 저희 전망의 가장 리스크입니다. 이제 보면. 그러니까 크레딧 이벤트. 그러니까는 이게 그 그냥 경기 사이클 상에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어딘가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예. 근데 왜냐하면은 연준이 아시겠지만 금리 올리는 걸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끝에 가서 무슨 그런 일들이 생긴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보면. 예. 뭐 가깝게는 2005, 6, 7에 이렇게 그때는 그 25bp씩 천천히 올려서 그 전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뭐 90년대, 예, 90년대 그러니까 예, 70년대가 지금 유행이니까 스태그 때 이제 폴 볼커가 막 이렇게 해갖고 진짜 거의 다 죽어서 수요가 죽어서 인플레가 잡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다시 태어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너무 그때 피해가 크고 그러니까 80년대 이제 연준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좀 올려야 될 때 조금 덜 천천히 적게 올렸죠. 이제 보면.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90년대 초인가요? 그때 좀 올리고 났더니 미국에서 오렌지 카운티가 약간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아마 연준이 좀 올리고 났더니 그때 멕시코 데킬라 위기 이런 쪽 신흥국들이 좀 위험하고 90년대 중반에 아시아 외환위기 우리나라까지 오고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그래서 LTCM 뭐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좀 속도 조절도 하고 나름 그때도 뭐 했는데 결국 2000년에 IT 버블이 이제 붕괴되고 그래서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그 그린스펀이 베이비 스텝. 왜냐하면 이제 7, 80년대는 막 이렇게 올렸다가 안 되니까 90년대는 그런데 그때도 한 50씩 올리긴 했어요. 70, 50 올렸다가 또 살짝 멈췄다가 내렸다가 했는데 결국은 뭐 이런 이벤트들이 한 번씩 터지니까 베이비 스텝이라고 천천히 올렸는데 그때는 2005, 6, 7 올릴 때 금리를 올리는데 경기도 좋고 뭐 주식시장도 좋고 막 굉장히 그래서 그린스펀 의장이 마이스트로라고 칭송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끝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래서 근데 이게 파생 상품하고 엮여버리면 사실 LTCM도 러시아 모라토리움이 났지만 그게 뭐 LTCM이 그걸 국제 선물로 갖고 있을지 누구도 몰랐고. 그렇죠. 금융위기도 그냥 모기지가 이제 결국 미국의 이제 부채가 가계부채에서 이제 부동산에서 이슈가 됐던데 그게 CDS라는 상품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무도 몰랐고. 이제 그래서 사실 저희도 시스템 리스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많아진 곳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게 되죠. 금리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갔을 때 이걸 견딜 수 있냐 없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희도 제일 좀 주목해야 되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채팅창에 빈센트가 들어와 계시네. 네, 아까 빈센트님이 KB의 자랑 상훈 센터장님 응원 왔습니다 이러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들 빈센트의 넥스트 때 상훈 센터장님은 제가 하나증권에서 리서치 시작할 때 직급으로 바로 위 사수세요. 우리 빈센트 김두원 저 부사수로 일 가르치셨구나. 좀 돌리셨어요 그때? 아니 뭐 워낙 알아서 잘해가지고. 아니죠. 지금 무슨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지금 우리 김상호 센터장님을 붙들고 제가 이렇게 흰 소리를 하나 하면은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 그래요. 어디 갔죠? 찾으시는 동안 제가 빈센트님의 한마디를 전달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라고 느낌표를 함께 붙여주셨네요. 그러니 K리치님도 위기 한 번은 올 분위기 이렇게 하셨고 리프그린님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면서 주식 매수 추천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한 두 군데서 방송을 하면서 한 두어 군데서 방송을 하면서 그랬거든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예상보다도 아주 안 좋은 그게 나왔지만 이미 며칠 전부터 외국인들은 입지를 시작했고 적극적으로 사기 시작했고 며칠 전은 아니고 외국인들은 벌써 한 3개월 됐고
그렇게 했으니 그러고 나서 오늘 같은 그런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확 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다 뛰었고 이런 걸 보면서 갑자기 이제 저만 하더라도 아니 뭐 일단 1월 FMC 1월 말까지는 1월 말 2월 1일 FMC 때까지는 한번 개겨 봅시다. 연준에 맞서지 마라 하지만 지금은 한번 연준에 맞서 봅시다. 이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지금 뭐냐 하면은 굉장히 안이해진 거예요. 예.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우리 그랬다고. 연준이 어딘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거 긴축 하면서 고삐를 쫄 것 같다 했고 네. 그때 우리 긴장감이 얼마나 높았어요? 그렇죠. 레고 사태, 레고랜드 네, 사태 네, 나가지고 네. 해넘기기 전에 뭐 정권사나 어디서든 몇 군데 날라간다 네, 소리 네. 나오고 건설사 부도 나온다 이런 네. 소리 했는데 그냥 슬그머니 다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벌써 어느덧 이제 경기 경착륙 내지는 어디 부러진다 소리는 없고 이러다가 이거 진짜 훅 한번 오히려 장이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훅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네. 이거 좀 이상해가지고 약간 내가 약간 뭔가 지금 뭘 잘못 먹었나 싶기도 하고 뭐에 내가 이렇게 편안해졌지 싶어가지고 편안해지고 나면은 채권쟁이들한테 붙들고 물어봐야 되거든. 채권쟁이들은 예. 기본적으로 편안한 걸 싫어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올해 지금 금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인하를 전망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그 배경 그 이유가 네. 아마 뭐 물가도 있고 그런 게 있고 그 경기 사이클상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하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올해는 보면은 물가가 내려가는 것도 더 있고 근데 그 피벗이라고 하죠. 이제 피벗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레딧을 리스크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뭐 저도 개별 종목은 잘 모르겠지만 뭐 또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은 업황이 좋아질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이 싸고 뭐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에 투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원화가 이제 많이 싸졌다가 지금 이제 조금 가격이 돌아가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 말고 이제 그 뭐 매크로 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경기 사이클 상에서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고 만약에 중앙은행들이 피벗을 한다면은 어디가 부러져야지 피벗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부러지기를 바라는 거는 좀 그렇고 그게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생 상품이 엮이면 그거는 뭐 저희도 알 수가 없죠. 이제. 그거는 사실 터지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노출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부채가 늘어난 곳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 보면은 경제 주체 세계인 정부, 기업, 가계로 보통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부 부채가 늘어난 곳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금리가 낮을 동안 정부 부채가 늘어난 곳들은 선진국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영국이 한번 그러니까 세계에서 시장에서 의심을 가지잖아요. 저 믿을 수 있나? 저 뭐 갑자기 왜 저래? 뭐 정책 저렇게 했다가 안 그래도 빚도 많은데 빚을 더 세금 깎아주고 빚을 더 낸다고? 그러면 영국 국채에 대한 누가 그 전에 영국 국채를 의심했습니까? 근데 의심을 가지면서 영국 국채값이 떨어지고 영국 돈값인 파운드가 떨어졌잖아요. 이제 보면.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안 할게요. 하니까 이제 좀 괜찮아졌고. 그리고 선진국이 미국 정부가 그 팬데믹 때 보조금을 엄청 많이 줘서 국채를 많이 발행했고 많이 줬는데 그렇다고 또 미국을 대놓고 의심하기에는 예, 아직은 좀 뭐 그렇고. 신흥국은 오히려 정부 부채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어요 보면요. 보통은 신흥국을 의심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또 늘어난 곳도 있는데 네. 신흥국은 팬데믹 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원자재 파는 신흥국들은 돈을 벌었죠. 이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브라질 헤아라 같은 건 맞아요. 괜찮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오히려 괜찮고 기업 부채는 GDP 대비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난 곳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의심을 하잖아요 보면은. 예. 특히 부동산 관련 기업들은. 네. 그리고 가계 부채는 많이 늘어난 곳이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려갖고 이제는 많이 늘어난 곳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의심을 받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책도 일단은 조금 이제 완화가 됐죠. 완화가 좀 됐죠. 이제 보면 뭐, 작년 부동산 말부터 규제 완화도 해가지고 나오고 뭐 그런 하고 식인데. 일단 자금 시장, 단기 자금 시장, 크레딧 시장, 경색부터 일단은 좀 완화를 시켜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금통위도
혹시 이제 뭐 한번 좀 쉬었다 가려나라는 이제 기대도 좀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요. 지금 이제 얼추 마무리할 네. 시간인데 그러면은 우리 센터장님 내가 채팅창 몇 개 읽습니다. 공감하시는지 아니면 더해 주실 코멘트가 있는지. 우리 777 나이스님 금리가 오르니 모든 주식이 잡주로 변하고 그나마 삼전이 보임. 쭉 파도 표시하고 나서 메이저의 시각이 이렇다 네. 이 말씀 같아. 그거하고 비슷한 어떤 그거로 K리치님은 안 망할 회사로 일단 옮겨. 약간 느낌 오죠. 예. 약간 느낌이 오고. 그러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방금 그 말씀에 잠깐만 그냥 다시 한번 저는 이제 기업 개별 종목을 잘 모릅니다만 종목 그래서 공부하시고 분석하실 때 밸류에이션 하실 때 네. 멀티플 하고 하실 때 보면 R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할인율. 그게 금리니까 금리, 그렇지. 그게 변하니까는 이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변하겠죠. 이제 보면. 그러니 예. 금리 오르는 와중에 예. 기술주들이 미래 현금 흐름 할인한다는 예. 그 기술주들이 예. 타격이 컸고 예. 요 말씀은 홍규광님 올리신 글인데 반응이 약하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 상승한 거는 중국발 영향이 먹혔다고 봐야죠. 그래요.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연준은 긴축이에요 지금. 예. 소위 말해서 예. 금리도 올리고 양적 긴축도 한다 그래. 그런데 지금 인민은행은 예. 즉 미국은 줄이겠다는데 돈줄 쪼개겠다는데 인민은행 중국은 돈 풀겠대요. 푼다고 하죠. 예. 부동산 규제도 약간 풀 것 같아. 예. 이거 이제 서로 또 이제 약간 엇박이 나죠. 엇박이 나죠. 예. 어느 쪽 영향이 더 크고 우리는 어느 쪽에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 한국 경제 큰 덩어리만 놓고 보면 아시다시피 수출이 절반 이상이고 3분의 2고 제일 교역국은 어쨌든 중국이죠. 이제 보면요. 그다음이 미국이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수출 실물에서 영향은 중국이나 뭐 그쪽 관련된 지금 동남아 이런 쪽에 더 많이 받고. 근데 금융 여건은 저희가 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는 예. 근데 어쨌든 중국이 그래도 뭐 리오프닝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저희한테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보면. 중국에 그렇게 돈 풀겠다는 게 하고 이제 코로나도 좀 방역도 완화하고 하면은 예. 저희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기대할 수 있는 곳이 그래도 하나 조금 예. 생기는 게 아닌가. 예. 오늘 바깥에 출퇴근 하시든지 뭐 산책을 하시든지 네. 외출하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네. 중국이 뭐 좀 이제 해보겠다고 코로나도 풀고 경기 부양 해보겠다고 우샤우샤 거리고 뭐 돈 풀고 뭐 공장 돌리고 네. 하면은 우리 이제 진짜 못 살아요. 나 숨 막혀서 못 다니겠어. 미세먼지 오늘 힘드셨죠? 아 정말 힘들어요. 미세먼지가 아니고 이건 독극물이라니까. 산둥반도 넘어서 막 건너오는 거. 중국이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게 경기 측면에서 무슨 뭐 돈벌이 측면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돈 벌다가 우리 숨 막혀 죽을지도 몰라요. 아 좀 슬픕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민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그래요. 김상호 센터장님 붙들고 이럴까요 저럴까요 결론 내달라고 하는 요구는 하지 맙시다 승희 씨. 네. 우리가 이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패널 분들 또 우리 전망하시는 분들 불러놓고 오를까요 내릴까요가 거의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뭐 살까요 하는 것만큼 괴로운 질문이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묘해졌습니다.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위기감이 갑자기 이렇게 싹 사라진다는 것은 뭐가 그렇게 좋아졌길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같이 고민은 했는데 딱히 뭐 잡히는 건 없네요. 그거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고. 그 뭐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아까 뭐 계속 불안하다. 예. 그래서 뭔가 모르는 뭔가가 한 방 아직 남은 것 같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걱정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계속 보고 자료로도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팬데믹 때처럼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이제 제가 뭐 약간 저희 직원들한테 나는 이제 앞으로 못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못 볼 수도 그리고 작년처럼 또 모든 자산이 다 이렇게 부진한 것도 그것도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좋은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센터장님 인사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이 시간은요. 김상훈 KB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